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의라는 주제. 이게 참 우리 삶이랑 가깝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유명한 책 내용을 좀 바탕으로 삼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재난 때 가격 막 올리는 거 있잖아요. 가격 폭리 문제. 아, 네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 해주고 막 이랬던 거. 또 뭐 소수 집단 우대 정책 같은 오래된 논쟁거리들. 이런 게 단순히 뭐 경제 논리나 개인 선택 문제, 이걸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도덕적 딜레마랑 연결돼 있다. 뭐 이런 걸 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정의를 보는 서로 다른 창문, 관점들을 보여주는데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갈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그 사회 전체의 행복, 그러니까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 이게 이제 공리주의 쪽이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존중해야 한다. 이런 관점. 자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으로서의 좋은 덕목, 미덕이라고 하죠. 이걸 장려하고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아, 행복, 자유, 미덕. 이 세 가지군요. 네, 이 세 가지 다른 렌즈로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각 관점이 좀 어떤 새로운 생각거리를 주는지, 또 어떤 부분에선 좀 한계가 있는지, 이걸 같이 따져보는 게 오늘 저희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로 들어가 보죠. 2004년에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덮쳤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격 폭리 논쟁이에요. 아, 기억납니다. 평소에 한 2달러 하던 얼음 주머니가 갑자기 10달러가 되고 하룻밤에 40달러 하던 모텔방이 뭐 160달러까지 오르고 그랬다죠. 와, 네 배네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피해 입은 주민들은 아니 어떻게 남의 고통을 이용해서 돈을 버냐 막 이러면서 엄청 분노했죠. 그 분노 속에는 사실 정의에 대한 여러 가지 직관 같은 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행복 아니면 사회 전체 복지라는 렌즈로 보면요. 가격 폭리를 반대하는 분들은 이게 결국 피해자들 고통만 더 키우고 그래서 사회 전체의 행복 총량을 줄인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요. 근데 흥미롭게도 토머스 소웰 같은 일부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완전 반대 주장을 펴요. 반대요? 어떻게 반대죠? 오히려 높은 가격이 예를 들어 멀리 있는 상인들한테 플로리다로 얼음이나 생수, 발전기 같은 거 빨리 가져가면 돈 벌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아, 공급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막 사재기하는 걸 막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물건이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복구를 돕고 사회 전체 행복을 늘리는 길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듣고 보니 그 논리도 뭐 일리가 있긴 하네요. 근데 그래도 재난으로 다 잃은 사람이 평소보다 몇 배나 비싼 값의 생필품 사야 하는 걸 보면서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렌즈,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핵심적인 논쟁거리입니다. 가격 폭리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의 거래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다. 이건 자발적인 합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 무슨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냐는 거죠. 네, 그렇죠. 살려면 사야 하니까요. 반면에 제프 제이커비 같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또 이렇게 맞서죠. 아니, 판매자가 시장에서 통용될 만한 가격,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가격을 부르는 건 자유사회에서 당연한 권리 아니냐.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통제하는 거야말로 개인의 거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매자랑 판매자가 동의한 가격이라면 그게 얼마든 존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논리가 팽팽하네요. 근데 사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진짜 이유는 뭐 단순히 비싸서라기보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이용해서 이득을 챙기려는 그 마음, 그게 괘씸했던 거 아닐까요? 탐욕은 나쁜 거다 하는 그런 생각, 즉 미덕의 문제 말이에요. 맞습니다. 세 번째 렌즈인 미덕의 관점이 아마 이 분노의 본질일 수 있어요. 남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익 얻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나쁜 거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포상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도덕적 직관인 거죠. 탐욕은 공동체 정신을 해치는 악덕이다. 뭐 이런 거군요.
네,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라면 법이 나서서 탐욕 같은 악덕은 좀 누르고 이타심 같은 미덕은 장려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법은 이런 미덕에 대한 개인들의 다양한 가치관 문제에는 그냥 중립을 지키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할까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이야말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정치 사상이랑 뭐 칸트나 롤스 같은 근대 정치 사상을 딱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이 세 가지 관점이 이렇게 다른 설명을 내놓는군요.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관점, 사회 전체의 행복을 극대화한다는 공리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제러미 벤담이 말했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 이거 언뜻 들으면 아주 명쾌하고 실용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그 직관적인 매력 때문에 실제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죠. 근데 모든 도덕적인 가치를 행복 아니면 효용이라는 딱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하고 이걸 더하고 빼서 계산하려는 시도는 여러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이죠? 특히 비용 편익 분석, Cost Benefit Analysis 라는 이름으로 현실에 적용될 때 그 문제점들이 아주 그냥 확 드러나죠. 아마 들으시면 꽤 충격적일 텐데 담배 회사 필립 모리스가 체코 정부에 냈던 보고서가 아주 대표적이에요. 필립 모리스요? 담배 회사? 네. 흡연 때문에 시민들이 일찍 죽으면 정부가 연금이나 의료비, 뭐 노인 주거비 이런 걸 덜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에 연간 1억 4,700만 달러의 순이익이 생긴다.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사람 목숨값을 국가 재정의 이익으로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충격적인데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필립 모리스는 결국 사과해야 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1970년대 포드 자동차의 핀토 사건도 아주 유명합니다. 아, 핀토. 들어본 것 같아요. 포드가 핀토 모델 연료 탱크가 뒤에서 박히면 폭발할 위험이 있다는 결함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차량 한 대당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1달러였고 만약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예상되는 배상액 사망사 한 명당 한 20만 달러, 부상자는 한 6만 7천 달러 정도로 추산했대요. 이걸 비교해 본 거죠. 비교를 했다고요? 수리비랑 배상액을? 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수리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더 경제적이다라는 거였어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고 나서 엄청난 비난받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도 크게 받았죠. 네, 맞습니다. 사람 목숨에다가 가격표를 붙였다는 그 도덕적인 분노가 폭발한 결과겠죠. 정말 공리주의 계산이 이렇게 무섭게 적용될 수도 있군요. 심지어 정부기관조차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미국 환경보호국 EPA 아시죠? 네, EPA. 여기서 대기오염 규제를 할 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하면서 70세 이상 노인의 생명을 구할 때 얻는 이익을 젊은 사람보다 낮게 책정한 거예요. 한 3분의 2 수준인 230만 달러 정도로요. 아니, 왜요? 남은 기대 수명이 짧으니까 생명의 가치도 낮다. 뭐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근데 당연히 노인단체들이 엄청나게 항의했고 결국 철회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생명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게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 감각에는 맞지 않았던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런 사례들이 결국 공리주의가 모든 가치, 특히 인간 생명처럼 정말 대체 불가능한 가치마저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도덕적 문제에 딱 부딪히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비판들을 좀 의식해서인지 그 공리주의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좀 다른 주장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뭐 이런 거요? 아, 네, 맞아요. 밀은 단순히 쾌락의 양만 계상할 게 아니라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해야 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그냥 막 웃고 즐기는 것보다는 셰익스피어 비극을 읽고 깊은 감동을 느끼는 게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이다. 뭐 이런 식이죠. 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바로 그 말이죠. 근데 밀의 이런 시도가 좀 역설적이게도 공리주의의 핵심 전제, 그러니까 모든 가치를 쾌락과 고통이라는 딱 하나의 잣대로 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살짝 벗어나 버려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질적으로 더 높다고 판단하려면 우리는 결국 쾌락이나 고통의 양 말고 다른 기준,
예를 들면 인간의 존엄성이라던가 이성, 아니면 잠재력 같은 다른 종류의 도덕적 이상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공리주의의 기본 틀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결국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력하고 직관적인 목표를 딱 제시하지만 모든 걸 하나의 잣대로만 재려고 하다 보니까 개인의 권리나 존엄성 아니면 뭔가 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놓치거나 심지어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한계가 이제 우리가 다음 관점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공리주의가 개인의 권리를 좀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생각해 보면 이제 개인의 자유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두 번째 시각으로 넘어가 보는 게 자연스럽겠네요. 바로 자유 존중의 관점, 특히 자유지상주의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로버트 노직 같은 철학자들이 대표적인데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 소유권, 셀프 오너십이라는 아주 강력한 개념을 핵심에 둬요. 자기 소유권.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 그러니까 내 몸, 내 삶, 그리고 내가 내 노동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온전히 내가 소유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의로운 사회라는 건 개인의 자유랑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예요. 그럼 국가는 뭘 해야 하는 거죠? 국가는 딱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는 거죠. 뭐 계약 잘 지켜지게 하고 사유재산 보호해주고 평화 유지하는 정도, 이걸 최소국가라고 부르는데 이거 이상의 개입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국가는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그런 소득 재분배 정책 같은 것도 반대하는 거군요. 내 노력으로 번 돈을 내 허락도 없이 국가가 가져가는 건 내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세금을 강제노동이랑 다를 바 없다고까지 주장을 해요. 강제노동이요? 세금이? 네, 마이클 조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죠. 조던이 농구라는 자기 재능이랑 노력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이건 마치 국가가 조던한테 내 소득의 이만큼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국가를 위해 강제로 일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랑 자기 노동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와, 자신과 자기 노동의 결과는 온전히 자기 거다. 이 생각 되게 강력한데요. 그래서 세금 내는 것조차 강제노동처럼 여길 수 있다는 거군요. 마이클 조던 얘기가 바로 그 지점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첫째, 조던이 아무리 세금이 높다고 불평해도 결국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세금을 포함한 여러 법 규칙 아래 사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죠. 뭐 게임의 규칙이 싫으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있고요. 아, 암묵적 동의. 둘째, 조던의 그 엄청난 성공이 과연 그 혼자만의 노력 덕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의 재능을 키워준 코치들도 있었을 거고 같이 뛴 동료 선수들, 또 경기를 가능하게 해준 심판이나 스태프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플레이에 열광하고 비싼 티켓 싸준 수많은 팬들이 없었다면 조던이 그 정도의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공에는 분명 사회 전체의 기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팀 스포츠인데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세 번째 반박은 더 근본적인 문제 제기 같아요. 조던이 가진 그 엄청난 농구 재능 자체가 애초에 그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그냥 운 좋게 투군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맞습니다. 조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그런 재능을 갖고 태어난 건 그의 공로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행운의 재능으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온전히 자기 혼자 다 누릴 도덕적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근본적인데요. 네. 이 반박들은 결국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까지도 온전히 소유하는가? 라는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전제 자체에 대한 도전인승이죠. 이 자기 소유권 개념은 좀 더 파고들면 안락사 허용 문제라던가 심지어 예전에 독일에서 있었던 서로 합의하에 상대를 죽이고 인육을 먹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 같은 극단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논리적 귀결과 한계를 시험받기도 해요. 왜죠? 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내가 갖는다고 인정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내가 내 몸으로 뭘 하던 그걸 막을 도덕적 근거가 좀 약해지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소유권이라는 현대 사회에서 보면 되게 매력적인 원칙을 내세우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과 재능을 온전히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또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좀 어려운 질문들을 던져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점, 즉 정의가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관련된다는 생각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이네요. 이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셨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사람들에게 각자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봤다고요. 네, 맞아요. 단순해 보이는데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걸 결정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무엇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지금 나누거나 이야기하는 대상, 뭐 예를 들면 플루트 같은 악기나 아니면 정치적인 권력 또는 사회적인 영광 같은 것들의 텔로스, 이게 뭐냐면 그것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본질, 목표 같은 건데요. 이게 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봤어요. 텔로스, 목적이나 본질이요. 네, 그리고 그 목적을 따져보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떤 미덕, virtue,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우수함이나 좋은 품성을 우리가 존중하고 보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텔로스, 즉 목적이나 본질을 알아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이런 거군요. 이것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미군에서 상위군인 훈장 수여 자격을 두고 벌어졌던 논쟁, 그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상위군인 훈장은 전통적으로 전투 중에 적에 의해서 입은 신체적 부상에만 줬어요. 근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네, PTSD. 이런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겪는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한테도 훈장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 붙은 거죠. 하지만 국방부는 결국 신체적 부상에만 준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논쟁이 바로 상위군인 훈장의 텔로스가 뭐냐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훈장의 목적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기 위한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처만 기리는 게 이 훈장의 본질에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 남긴 깊은 정신적 상처 역시 그에 합당한 영광과 인정을 받아야 할까요? 결국 어떤 종류의 군인으로서의 미덕을 기릴 것이냐의 문제랑 딱 연결되는 겁니다. 아, 신체 부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분명히 전쟁의 결과인데 훈장의 목적, 즉 텔로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자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 셸리 호브우드라는 백인 여학생이 인종 때문에 텍사스 로스쿨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건처럼요? 정확합니다. 이 논쟁 역시 대학 입학의 텔로스, 즉 대학의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대학의 목적이 단순히 시험 성적, SAT 점수 같은 전통적인 학업 능력만 기준으로 제일 우수한 학생 뽑는 걸까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면 대학이 과거의 차별을 바로잡고 또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이 배우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미래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이런 더 넓은 사회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 어떤 자격 또는 미덕을 입학 기준으로 삼아서 인정하고 포상할 거냐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어떤 기준이 대학이라는 제도의 텔로스에 가장 잘 맞는지를 따지는 거죠. 목적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대학의 목적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것도 흥미로운데 장애를 가진 프로골퍼 케이시 마튼이 경기 중에 골프 카트 이용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골프계 전체가 막 들썩였던 사건이 있었죠. 타이거 우즈 같은 최고 선수들까지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것도 결국 골프라는 스포츠의 텔로스에 관한 논쟁이에요. 골프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이요? 네, 18홀 전체를 걸어서 플레이하는 그 신체적 능력이 골프의 필수적인 부분일까요? 아니면 정확한 샷으로 공을 홀에 넣는 그 기술 자체가 핵심일까요? 카트를 타게 해주면 골프라는 스포츠의 본질이 훼손되는 걸까요? 걷는 게 골프의 본질이냐 아니냐 이 문제네요.
그렇죠. 이 질문은 골프라는 스포츠가 어떤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탁월함, 즉 미덕을 기리고 영광을 돌리는 활동인지에 대한 논쟁과 딱 맞닿아 있는 거죠. 걷는 능력이 골프의 필수적인 미덕인지 아니면 그냥 부차적인 요소인지에 따라서 카트 허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정의를 논한다는 게 결국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사회적 활동들, 그게 뭐 훈장을 주는 일이든 대학 입학 자격을 정하는 일이든 스포츠 경기를 하는 일이든 의 목적, 즉 텔로스를 묻고 그 목적에 비춰서 어떤 미덕을 기리고 존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선 두 관점과는 상당히 다른 조건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정치 공동체의 궁극적인 텔로스는 단순히 안보를 지키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시민들이 좋은 삶, 굿 라이프를 살아가도록 돕고 공동선에 함께 고민하고 추구하고 또 각자의 잠재력과 미덕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치의 진짜 목적이 있다고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정치를 일종의 도덕교육 과정으로 본 셈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정의라는 이 복잡한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마이클 샌델의 안내를 따라서 세 가지 다른 렌즈,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함양, 이걸 통해서 여러 현실적인 딜레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허리케인 뒤의 가격 폭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세금 문제, 상위 군인 훈장, 대학 입학, 심지어 골프 규칙까지 정의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구체적인 논쟁들은 결국 더 크고 깊은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와 미덕을 소중히 여기고 장려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정의의 문제는 단순히 자원을 어떻게 공평하게 나눌까 하는 그런 기술적인 분배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시민이 되고 싶고 또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샌델 교수가 지적하듯이 현대사회는 종종 정치 영역에서 도덕이나 종교 같은 좋은 삶에 대한 신념들을 좀 배제하고 중립을 지키려는 경향, 존 F. 케네디가 보여주려 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런 신념들을 공적인 토론의 장으로 가져와서 함께 깊이 생각하고 때로는 막 논쟁하는 도덕적 참여 정치? 버락 오바마가 강조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정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예를 들어 동성결혼 허용 문제라던가 아니면 극심한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 혹은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처럼 아주 첨예한 논쟁에 직면했을 때 좋은 삶에 대한 서로 다른 도덕적, 종교적 신념들을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걸 좀 불편해하고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서로의 신념에 귀 기울이면서 더 나은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정의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고민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